2025년 9월 28일 최신 기출문제 1호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회계 등식 중 옳은 것은 1번 자본 등식. 자본은 자산 플러스 부채. 자, 틀렸습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죠. 플러스가 아니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재산법하고 손익법은 단기 순손익을 계산할 때 재산법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손익법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법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단기 순손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에 있는 게 재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3번에 있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뺐을 때 기말자본이 만약에 기초자본보다 더 크다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가지고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고 그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손익을 계산할 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이를 손익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 재무상태표 등식 4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예, 맞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다 보면 계정식으로 만들 때 왼쪽에다가 자산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부채하고 자본을 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2번 다음 중 출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금 거래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오는 즉 현금이 유출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1번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받아두었던 타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받아두었던 다른 회사의 수표로 지급했고 다른 회사 수표 받으면 여러분 현금이죠. 그러면 얘가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거래가 맞아요. 2번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 즉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니까 맞습니다. 3번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는 말이죠.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대변의 당좌예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당좌예금이니까 출금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고 대체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돼요. 4번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지폐로 지급하였다. 지폐는 한국은행 돈으로서 통하고 이 통화는 현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 되므로 출금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시 통합 계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하다 보면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를 통합하는 건데요. 계정 과목의 현금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거기에 해당되는 현금성 자산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이름입니다. 이 현금에는 한국은행의 돈 통화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또 대신 쓸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 있습니다. 이 통화대용증권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제가 말해보면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수표, 우편한 증서, 사채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일람추급어음 등이 있습니다. 요금을 예금에는 당좌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또 뭐 저축예금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방금 전에 말했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라고.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단기매매증권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통합계정 이름이 단기투자자산이에요.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 이 단기투자자산에 포함되는 계정은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단기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 포함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좌자산입니다. 보기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등은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보기 2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은 단기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앞에 3번 문제에서 말했고요. 3번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단기매매증권 취득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번이 틀렸어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로 가부터 가로 라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차이 금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보기 가번부터 볼게요. 가번, 가로 가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 금액이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크면은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므로 이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처분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나번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이 단기 매매증권 결산일 공정가치보다 작다고 그랬죠. 이 결산일은 기말을 말하고 기말의 그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을 비교하는 거는 평가할 때 하는 거죠. 그럼 평가했는데 기말에 결산일이 기말이에요. 공정가치보다 장부 금액이 작다는 거는 평가해 봤는데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공정가치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커졌다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게 되죠. 만약에 반대로 부도가 됐다면 손실이 돼야 되겠죠. 그 2번에 보기 보면 손실 나왔으므로 틀렸어요. 3번 가로 다번 유형자산 처분 금액이 유형자산 장부 금액보다 크다는 거는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단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더 비싸게 이제 판 거니까. 가로 라번은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빼고 다 맞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한 항목이 아닌 것은? 즉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이 아닌 걸 고르라는 소리죠. 보기 쭉 보면 3번 영업권이 됩니다. 영업권은 여러분 무형자산입니다.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틀린 걸 골라라 그런 거죠. 1번 개별법은 원가 흐름과 실제 물량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팔려 나간 것을 그대로 적는 거죠. 물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서. 근데 대량으로 판매하고 대량으로 사오고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므로 대량으로 매출할 때는 좀 사용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선입, 후입, 평균법 씁니다. 보기 2번 선입선출법은 실제 회사의 물량 흐름과 유사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실제 회사의 물량 흐름이라는 거는 물건은 이제 사온 대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매출한다고 가정하에 장부에다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는 그렇게 매출하지 않았다 해도.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물량 흐름과 비슷하고,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1, 2번 맞아요. 3번 후입선출법은 후입이니까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것을 선출, 먼저 매출됐다고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아요. 그럼 이제 4번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죠. 일단 4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지중해에는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연말에 한 번 기초와 매입 금액의 평균 단가를 정산하는 방법이다. 연말에 한 번 한다는 말은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동평균법은 물건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금액과 기존의 재고자산의 금액을 합해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고될 때마다 평균 내는 거니까 입고될 때마다 계속 계속 이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오른 것은 단 처분 금액은 100만 원, 기계장치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처분이익이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분 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러면 장부 금액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을 이렇게 하나 써놓은 다음에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익이 50만 원 났다는 거는 처분을 했을 때 50만 원 더 받고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처분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일 경우 그 장부 금액은 그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취득하는 금액이고 취득원가, 얘는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이 가로는 이제 뺀다는 뜻으로 가로 써준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50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익이 50만 원 나온 것이므로, 그럼 얘가 50만 원이 되려면 얘가 250이 돼야 되겠죠. 300에서 250 빼야지 50만 원 나오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다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이 공사 대금은 우리가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 유형자산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이건 자산 처리. 해당되는 내용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이 해당의 내용이 자산의 그 경제적 가치를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했다는 소리예요. 비용 처리는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 할 때 쓰는 건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이제 비용 처리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산이 과소, 이렇게 과소 계산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과대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이.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일단 9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계속해서 보면 비용이 과대되면 그 보기 3번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비용이 많이 잡히면 과소되겠죠. 과소.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도 과소가 돼요. 보기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틀렸고, 그다음에 자본의 과소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계정 과목의 재무 상태표상 구성 요소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선급금, 선급금부터 보도록 하죠.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고, 선수수익, 부채죠. 이런 거 잘 외우셔야 돼요. 선수수익은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것으로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은 걸 말하죠. 우리가 만약에 임대료 올해 받았는데 그중에 내년 거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년 거 임대료는 이제 미리 받았다고 해서 해당되는 그 임대료는 올해 수익 처리할 수 없고 내년 거 수익이니까 해당되는 수익에서 빼서 차감을 하고요. 그 맞은편 계정에다가 내년 거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 그래서 내년에 건물을 임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해서 부채 처리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이름이 선수수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부채입니다, 여러분. 잘 외우셔야 돼요. 10번에 1번입니다. 11번. 자산과 자본의 내역이 담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보기 그 1번 문제에서 그 보기로 나왔던 그 자본의 등식을 아시면 돼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부채를 구하라고 그러면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되겠죠, 여러분.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총액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돼요. 그러면 그 자산 구해볼게요. 이만큼이 자산이죠. 이 금액에서 이거 자본금이 자본이거든요. 이걸 빼면 돼요. 그러면 40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하면 65만 원. 65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니까 25만 원이 돼요.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인 서울상해의 기초재무상태와 기중 자본 변동 자료 및 기중 경영성과 자료를 보고 기말 자본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구하고자 하는 게 기말 자본이고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해요. 지문대로 써볼게요. 총수익, 그다음 빼기 총비용.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면 이게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이걸 기말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에 있는 대로 혹시 또 추가 출자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인출한 게 있다 그러면 인출액은 가져갔으니까 개인기업에서 빼요. 그럼 얘가 기말 자본입니다. 그럼 이거 외워놔야 돼. 여기서 이제 기초 자본이 나와야 되는데 기초 자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기초 자본은 앞에서 11번 문제 보신 대로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 자산은 300이죠. 그다음에 기초 부채는 이제 170이잖아요. 그러면 300에서 이제 170을 빼요. 그럼 이제 기초 자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 총 수익은 175만 원 더하고 총 비용은 162만 원이니까 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일 여기다 집어넣고 추가 출자액 둬야 되죠. 출자한 거는 자본에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10만 원 더하고 인출해 가는 거는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내 돈 가져갔으니까 빼야 되겠죠. 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2번 13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해 가는 것이므로 계산기로 빨리 계산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상사의 소모품 사용 내역이다. 결산 시 소모품 결산 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수정 전 시산표 소모품비 잔액 15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용액은 10만 원, 미사용액은 5만 원,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두 개 사용액하고 미사용액 이거 처리 전에 소모품비 잔액 15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전부 소모품을 사와서 처음에 뭘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사용하고 사용 안 한 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반영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또 시산표를 작성하면 그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정리분계한 다음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 수정 전 시산표를 봤을 때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금액이 15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내용 보니까 15만 원 중에 5만 원어치는 쓰지 않았는데 다 비용 잡았으니까 비용이 과대 계산됐겠죠. 5만 원. 그 5만 원을 비용에서 빼야 돼요. 그러면 비용의 자리가 여러분 비용의 발생 차변이잖아요. 차변이니까 빼야 되면은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소모품비 5만 원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이제 15만 원에서 5만 원 뺐으니까 비용은 10만 원만 잡히는 거죠. 사용액이 10만 원이니까. 그 맞은편에는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자산 잡아야 돼요. 소모품.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미지급 급여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것도 앞에 문제에서 나온 선수 수익처럼 그 수익으로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거면 단기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급여가 만약에 단기 거다 그러면은 단기에 급여 처리하시고 지급일이 다음 연도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처리하면 안 되니까 지급일이 다음 연도를 할지라도 그 해당되는 거는 비용 처리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고 미지급 비용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은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무가 있는 거는 부채죠. 얘도 선수 수익처럼 부채에 해당이 돼요.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비용, 이자 수익, 임차료 비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2번 체크할 수 있죠.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길이만 묶인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길이 묶인 거 그랬어요. 보기 1번 급여 맞아요. 근데 외환 차익은 아니죠. 이건 영업이 수익이잖아요. 보기 2번 여비교통비,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아니고 보기 3번 대손상각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정답이고 보기 4번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이상 다 풀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